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저희 방송에 달린 많은 댓글과 후기를 보면서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보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의 애정과 관심, 열정을 보면서 방송을 더 알차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어깨도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 역사 적폐청산방송 역적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역적의 진행자 MC 노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역사 적폐청산의 아이콘, 우리 방송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소개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아, 해가 길수록. 네, 연작시 형태로 제가 한번 발표해 보려고요. 아, 네. 너무 박근혜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거니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즉 겸손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생님 겸손하신 거 뭐 다들 아시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그 댓글 얘기했는데, 네. 우리 박 실장님도 좀 댓글도 보시고 후기도 보시고 그러십니까? 사실은 잘 못 봐요. 사실 좀 컴맹이시죠? 컴퓨터를 잘 안 봐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자유자재로 다루십니까? 못하시네요. 예. 통화는 자유자재로 합니다. 예. 통화는 자유자재로 하시는데 이제 후기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뭐 제가 앞으로 이렇게 본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긴장했어요. 또 야단 맞는 줄 알고. 댓글에 일단은 실장님 응원 댓글이 참 많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댓글이 많고 특히 고추장으로 수구 보수 진보를 설명해 주셔서 개념이 아주 확실해졌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후원을 많이 해서 실장님이 올여름에는 옥상 말고 산이나 물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아,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아웃도어를 옥상 아웃도어를 하는 이 비참함을 이해해 주세요. 예. 옥상에서 이렇게 휴가 보내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나요, 전에? 휴가라기보다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요즘 말로. 예. 하여튼 그런 댓글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은, 한 분께서 이제 우길기 얘기를 하시면서, 우길기가 국화 문양으로 돼 있다, 이런 댓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태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실장님 뵈면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통상 우리가 보는 이른바 우길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해군기에 쉽게 말하면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의 광선이 뻗어나가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이게 일본의 해군기예요. 해군기. 예, 해군기인데 이것이 이제 대팽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우리가 그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우길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실 그 속성을 전범 깃발이라 부르는 거죠. 극우 침략주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되고 국화 문양하고도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일본 황실 문양의 국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실 문양의 가운데 동그랗고 국화 잎사귀가 쫙 나온 게 그 개수가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쪽이 우길기라고 했으니까. 태양. 그다음에 걔네들 그 일본 제국주의 당시의 훈장들 보면 우길 대수장. 훈장 이름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좀 이렇게 저도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용어나 명칭 같은 거 갖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길기가 근데 그게 고유명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써도 별반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뼈아픈 경험 그리고 아직도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를 봤을 때 그런 깃발들이 특히 체육 경기 때 들고 나올 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그 깃발을 일본인들 자신들은 우길기라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기를 승천한단 말이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온 세계를 비춘다는 얘기인데 사실 걔들은 다른 말로 팔횡이루의 뜻이에요. 사방팔방을 다 한 집이다. 사해가 일가다 하지만 다 먼저 천황이 다 따먹는 땅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언어 그대로 우길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저항감이
강할 수밖에 없죠. 특히 예. 체육 경기 같은 데도 그걸 들고 나왔을 때. 그렇죠. 뭐 이찌반 하고 그다음에 가미카제, 신풍 예. 이런 거 들고 나오면 그건 정말로 파시즘의 구호와 상징들을 스포츠에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실제 문제도 되었었고 그렇죠. 한일 간에. 예.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들으신 분들이 이걸 우길기라고 부르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 전범기라 부르셔도 좋은데 문제는 그 깃발의 본질이 뭐냐를 정확히 아시면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고유명사 그대로 써줘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찾을 때 전범기로 찾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덴노, 천황이라고 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일왕이라 그래야지 그게 왜 천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예. 교과서는 아예 뭐 천황이나 일왕을 안 다루니까 관계없지만 예. 국사 측은 다루긴 하죠. 일왕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일왕. 고유 명사로서는 천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제와 독립운동 할 때도 왜 천황이란 말을 안 붙였냐면 천황이 침략의 주범이었다는 것. 무엇보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천황제 파시즘이었잖아요. 천황제 파시즘. 예. 그다음에 천황을 유일신 살아있는 현인신으로 모셨죠. 예. 그러니까 천황가를 신성으로 만들고 히로히토 같은 사람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면서 신사참배까지 시켰단 말이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천황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황이라 부르지 않고 일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파시즘이 할 때 일왕 파시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천황제 파시즘 해야만 말이 정확하게 그 본질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되고 그때 우리가 천황제에다 따옴표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를 꼭 써줘야 할 때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외에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언제 어느 때 써야 되는가 하는 네. 부분이야말로 듣는 분들의 식견과 그다음에 역사적 인식에 따라서 다채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예. 되겠죠. 너무 기계적으로 쓸 수 없는 때가 있으니까. 하여간 명칭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여러 그런 분에서 말이시죠. 비슷하게 얘기 드리자면 조금 앞에 많이 나가긴 한데 예. 우리가 일제시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제시대. 일제 35년 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다 다르겠어요. 요새는 일제강점기라고 많이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자체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예. 과거에는 일제시대 또는 일제하라는 일제하. 말이 쓰인 적이 있고 어르신들은 외정. 외정이라는 말도 예, 쓰였죠. 예. 이제 저하고 같이 있더니 이제 나이 먹어가기 시작해요. 예. 아, 예. 외정 때라고 예. 외정 때라는 말이 제일 많이 썼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예, 어르신들 지금도 외정 때라고 그러시죠, 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란 말도 있고 지금 예, 이게 예. 통상 교과서 용어예요. 어. 그다음에 강제동원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대일항쟁기라고 썼어요. 대일항쟁기. 예, 왜 그러냐면 앞에는 일제가 왜 주인이냐. 아.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내야 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싸운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대일항쟁기.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 식민지라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 시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라는 세계사 전체의 특징적인 걸 본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럴 때 어느 게 딱 맞냐고 정답을 주는 게 역사학이 아니에요. 즉 일제하, 일제 강점기, 예. 대일 항쟁기, 네. 그다음에 외정. 예. 그다음에 그 식민지 시기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각각의 어떤 역사적 설명을 얻는 것이 더 잘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역사학자들이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교과서는 통일해야 되니까 현재로서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 그러나 이 용어들 5개가 다 뜻이 달라요. 예. 그런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예. 박 실장님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용어를 좀 많이 쓰십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일제강점기란 말을 씁니다. 일제강점기. 네, 그리고 나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나 예. 좀 이렇게 사회 경제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일제 식민지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세계사적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식민지 시기라고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느 때 어느 것을 능소능대하게 쓰실 수 있느냐가 고수예요. 아, 네. 그렇죠. 네. 하여간 명칭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선으로 방송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강기희 작가라는 분이 소설가신데 정선 산골짜기에 책방을 내셨어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니 몇 년 전에 그 정선에서
단죄비를 이렇게 세우는 운동을 하셨는데 단죄 신체호가 아니라 단죄비. 죄를 처단한다. 네, 죄를 단죄하는. 그리고 저는 그날 단죄비라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 이범익이라 그랬었나요? 뭐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친일파라고 네네. 그 사람에 관한 단죄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민족문제연구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죄비가 어떤 겁니까? 예, 우선 이 단죄비라고 하는 건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예, 예. 그건 어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기념하는 비가 많지 욕하는 비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해외는 또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민간 학살지에 보면 그런 유사한 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단죄비가 나온 건 친일 문제를 통해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예.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아까 했던 이범익 같은 사람은 그냥 친일이 아니에요. 도지사급이 아니고 네. 만주국에 가서도 고위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간도 특설대라는 그 조선인 독립 항일 게릴라들을 전문적으로 이른바 토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가 간도 특설대잖아요. 예, 예. 이거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악질입니다. 거물 친일파네요? 매우 거물이에요. 예. 아주 거물. 이범익.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도지사를 하거나 예. 또 이 친일파인데 군수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선시대처럼 선정비라든지 공독비를 세워요. 예. 심하게는 일제대 죽자고 해방 위에 죽었던 사람이라도 묘 위에다가 일제 때 큰 배설을 한 것을 자랑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마치 백성들을 또는 지역 주민들을 네. 아주 잘해 준 것처럼. 근데 이런 성덕비야말로 절반이 다 천박하게 말하면 개구라거든요. 그 뭐냐면 그 선정비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이 씌울수록 악정비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걸 칭송하는 묘비라든지 네. 뭐 또는 송덕비가 있을 때 그 뭐 지역의 인물로서 어린 세대가 봤을 때는 훌륭한 분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나빴던 사람인데 나쁘다는 걸 모르고 또 훌륭한 사람을 배우게 되죠. 예. 이걸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의 재구성.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예. 지역 지자체가 거기도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역사 범죄를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적이 있다면 그 비석을 치울 수 없다. 왜? 그건 하나의 역사적 증거 자료니까. 네. 그다음 그 옆에 그 진실의 골 하나 같이 놓자는 겁니다. 그냥 그 이름이 무서워서 단죄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놓음으로써 그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하나는 일제나 또 여러 가지 이권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만든 송덕비하고 예. 그다음에 친일 인명 사전에 근거한 하나의 그 진실의 기록하고 대비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어는 좀 강하다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진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 단죄비를 세울 때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예,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뭐 우리 연구소 예. 02-969-0222 우리 사무국이죠.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통하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모바일로 가입할 때 예. 본인 확인을 물어요. 전화를 다시 우리가 해서 그 이유는 CMS 같은 경우에 예. 좀 이렇게 법이 엄격해져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연구소가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2-969-0222로 문의하시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 되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네. 새로운 인간관계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네. 중요하죠. 예,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네. 제2의 독립군으로서 동지적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명의 회원들이 동지로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해외도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외에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우리 소식지 민족사랑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에 대한 혜택들, 할인 혜택들이나 행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저는 사람이 곧 선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네. 하여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렇죠. 네, 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구의 위기 마지막 편이잖아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네. 세 가지를 했어요. 예. 수구의 암 3사기 증세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점차 잊혀져가는 6.25.
좀 천박하게 말하면 안보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예. 두 번째로는 6.25 세대의 등장. 네. 6.25 세대는 한국판 로미오의 등장, 즉 복수 세대에서 악수 세대의 전환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구가 두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에 대한 위기감에서 다시 어린 학생들까지 종북으로 몰면서 반격을 하는 것들. 이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위기였고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이었어요. 예, 예. 그때 이 광우병 파동은 사실 보면 국가와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요구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가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를 요구한 세대. 이게 진정한 세대다. 즉 국민의 명령 세대. 네. 국가의 의무를 요구한 세대의 등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구들은 뜻밖에도 몰아붙였냐면 소가 무슨 죄가 있냐 소핑계에서 미국 욕하려고 한 것이다 해서 반비로 몰아붙였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이 동의하겠어요. 말도 안 동의하지 되겠죠. 않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위기가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 위기가 있어요. 네. 이 마지막 위기는 바로 친일 임명 사정과 네. DJ 노무현 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 때 과거사 청산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이 친일명 사정과 진실화해위원회든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수많은 과거사위원회 시대가 수구의 마지막 위기로 오게 되고 이것이 수구의 역사 쿠데타로 역사 쿠데타로 간다 이렇게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친일 임명사정과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수구에게 어떤 타격을 가했고 위기감을 느낀 수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친일 임명사정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선생님.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사라져가는 6.25나 예. 종북 반미 농쟁 같으면 수구들은 굳이 역사책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 초등학생 때는 바른 생활책을 반공 도덕책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안보 교육을 하면 돼. 근데 이들이 왜 하필이면 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다 뜯어고친 게 역사 쿠데타 아니에요. 예. 교과서 파동이라든지 국정교과서 파동 자체가 바로 안보나 방공만이 아니라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자기들이 완전히 뜯어고치면 안 될 가장 절박한 위기를 만들어낸 게 친일 임명 사전하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친일 임명 사전부터 보면 되겠어요. 친일 임명사전이 발간된 게 2009년 정도였나요? 2009년 11월 달입니다. 아, 2009년. 네. 그래도 뭐 저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맞췄습니다. 네. 예. 그 역사적 감각이라 그래요. 그런 거. 예. 그 당시에 상당히 네. 보도도 많이 되고 네. 이슈도 많이 되고 네. 정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 발간이었잖아요. 네. 예. 과정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비화가 많죠.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비화 하나만 할까요? 예. 2009년도에 예. 친일 임명 사전 나올 때는 이미 MB 정권 하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저런 태클, 압박, 예. 그다음에 공안기관에 예. 이 체크가 들어와요. 예, 흔히 말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사실 우리 연구소는 MB 때 예. 알파 팀이 예. 내사한 그 국정원의 알파 팀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얼마 전에 밝혀졌잖아요. 예. 했던 40개 민간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하고 맞짱뜬 조직이에요. 예. 이런 상황을 전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네. 점차 이제 언론에서도 친일 임명 사전을 잘 보도를 안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18년 걸렸어요. 네. 박정희 집권기가 18년인데 임명사전 편찬 기간이 18년이야. 저 발음이 이상합니다만은 전혀 그런 뜻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내야 되는데 언론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박정희 문제였어요. 박정희. 예, 임명사전에 박정희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 써놨어요. 예. 이제 기술은 행적을 조사했어. 그런데 적어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에 대해서 낼 때 친일 임명사전 수록 대상을 냈을 때 뭔가는 그것도 한간에 떠돌던 수수께끼나 의혹 사항은 해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박정희는 창씨 개명을 2번 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다카키 마사오였다가 예.
오카모토 미노루로 한 번 더 개명했다. 그러니까 다카키 마사오가 딱 들어도 조선 사람인 게 표가 나서 그렇죠. 한 번 또 개명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작가신 언론인 문명자 씨 같은 분들이나 또 일본의 어떤 사전 그 육해공군 사전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다카키 마사오 하면 고목 정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고령 박 씨의 정자 들어가는 사내 아이 박정.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란 게 이제 아니란 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또 확실하게 황골 탈퇴, 투체 변신하려고 해서 오카모토 미노루를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이야기는 네. 박정희가 나이가 많았는데 네. 어떻게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가 3살 이상이나 초과가 되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질 때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떨어집니다. 이건. 예,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박정희가 그래서 교사하다가 네. 중간에 쉬고 또는 그만두고 만주에 있는 그 악명높은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 이 군공을 인정받아서 특별히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부분은 중국의 연변의 학자들이 쓴 책에도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는 그런 책들이 권 있는 책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혈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예. 박정희가 나이가 많고 자격이 네. 안 되니까 혈서를 쓰는 덕분에 이 혈서를 쓴 것이 바로 만주국을 장악하고 있던 관동군 고위 장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네. 특별히 시험 봐서 들어가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그 당시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신문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 앞에 부분 창시를 2번 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서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는 그 당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일본 육사 57기에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사를 해요. 그리고 동명이인인 거죠. 예, 예. 두 번째로 간도 특수대에 복무했다고 하는 문제는 군족부를 떼야만 확정할 수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근무 기록서나 예. 객관적 자료인데 그런 기록이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증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혈서는 그래도 밝혀야 되겠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혈서가 이 만주에 있는 만선 일부에 실렸다고 본 거예요. 예, 만주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어판 신문이 만선 일부예요. 국내로 치면 매일신보에 해당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이 만선일보는 남아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게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 예. 특종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자세히 고민해 보니까 이게 일본어 신문이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박정희가 혈서를 지원했을 때 예. 이걸 누가 알아줘야 돼? 조선인이 알아줘야 돼요? 아니면 관동군 고위 장교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 일본인 장교들이 알아야죠. 그럼 조선의 신문을 봅니까? 일본의 신문을 봅니까? 일본 신문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주에서도 큰 도시가 있어요. 예. 만주에서 제일 큰 도시는 수도겠죠. 신경. 예. 신징이라고도 하지만 신경 이게 바로 지금의 장춘이에요. 장춘. 만주국 예. 수도입니다. 예, 예. 거기에 관동군 본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가 예. 우리로 치면 부산이겠죠. 예, 이게 봉천, 펑텐. 봉천. 지금의 심양입니다. 심양. 자, 그러면 관동군 지휘부들은 지방지를 보겠어요? 중앙지를 보겠어요? 서울신문을 보겠어요? 아니면 지방신문을 보겠어요? 서울신문을 보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장춘. 예, 장춘에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만주신문의 발행처가. 만주신문.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봉천신문 이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추적을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예. 하여튼 간에 예. 그러면 만주신문에 또 연도도 대조해봐. 박정희가 그 혈서를 냈던 시기가 1939년이란 말이에요. 예. 39년에 뭐냐면 서류 내고 39년 말에 시험 봐서 예. 그다음에 40년에 입학한단 말이에요. 40년 4월 달에. 그러니까 39년에 해당하겠죠. 그 39년 시기에 이 신경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신문은 만주신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찾은 거예요. 실장님이. 모두의 힘이죠. 조직적 그걸 찾은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이 인쇄소에다 원고가 다 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찍어야 되는데 박정희 이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은 좀 정리하고 좀 찍자고 이제 미련이 남은 상태였어요. 원고는 다 끝났어요. 예, 예. 근데
근데 혈서 하나도 연구소가 못 찾았어야 되겠냐는 게 내부의 분위기였어요. 예, 예. 그러면 내가 볼 때 혈서 쓴 시기는 39년도에 만주신문인데 예, 그럼 도대체 몇 월 달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이 통상 조갑제 책을 찾아봐야 돼요. 조갑제의 책을 찾아보면 박정희가 그 당시 교사였잖아요. 예. 그러다 동료 교사 유중선인가 하는 사람하고 언론을 했답니다. 내가 이 자격이 나이가 초과돼서 못 간다니까 혈서를 써보라고 했다 그래요. 아, 그 유중선이라는 사람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월 1일이 개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학 때는 다 집에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오려면 개학 직전에 오겠죠. 예. 교사들이. 예,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월 달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39년 3월 달이 제일 유력하다. 아. 그게 아니면 39년 2월 달 역순으로 보자. 예. 또 서류도 보통 이렇게 항상 보면 2월 말 우리 같으면 3월 1일에 개학이면 2월 말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면 행정 처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행정 처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주신문에 1939년 3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호에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리예요. 근데 마침 뭐냐면 목요일 날 우리 연구소 연구원이 출장을 갔어요. 일본 도쿄로. 예. 왜냐 국내는 만주신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현재는 우리 일본인 연구원이 있어요. 우리 연구소가 민족문제연구소지만 일본인 연구자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 한 분이 먼저 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 신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지 않겠냐. 왜냐 일본 국회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의회로서 모든 신문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주의 대표 신문도 다 마이크로필름화 됐을 것이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연구원 한 분이 쫙 가는 거예요. 예. 가고 그다음에 현지에서는 이제 먼저 와 있던 우리 일본인 연구원이 딱 도쿄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간 거죠. 가서 우리 이제 그럼 금요일 날 이제 연구소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 마이크로필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금요일 날 저녁까지도 안 와. 소식이 없어. 아. 토요일 날은 휴무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빼고 이제 인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초작하고 했는데 9시인가 8시쯤에 막 기다릴 때 속이 탔겠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예, 예. 꿈길처럼 감미롭지 않고 속이 탔어요. 예, 예. 딱 그런데 이메일이 쫙 온 거예요. 아. 찾았음. 밤 9시경에요. 예, 예. 찾았음. 아. 스캔한 파일을 쫙 보낸 거예요. 아, 그때 와! 막 이랬겠네요. 아니고 제가 먼저 받아봤는데 예. 와라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왜냐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어. 박정희 신문이. 아, 그래요? 예, 크게 난 거예요. 만주신문 3월 31일자인가 30일자예요. 그렇게 크게 났는데 왜 이렇게 못 찾았을까요, 계속? 그러니까 만주신문이란 걸 몰랐으니까. 예, 두 번째 몇 월 달인지 모르고 날짜를 그렇죠. 모르니까. 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사실은 이렇게 남의 잘못된 점을 찾아낸 것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범죄자의 범죄 기록을 찾는 거니까. 예. 정말 모두 다 기립박수였죠. 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래서 원고를 고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걸 보도자료 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친일이면 사전 내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때 뭐 어떤 일이 걸렸냐면 박지만 씨 알죠? 박정희의 아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친일명 사전이 나오기 직전에 네. 소송을 걸었어요. 박정희에 관한 그 부분만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럼 이 사전에서 박정희 빼고는 편집이 안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박정희 하나만 들어만 내도 사전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갑자기 사전 출근하기 직전에 박지만이가 네. 민족문제연구소에다 소송을 걸어놨단 말이죠. 박정희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사에서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여기에 이 속에서 뭐냐면 판사 마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의 경우는 복불복이라 그러잖아요. 예. 판사 잘 만나야 되고 못 만나면 저처럼 벌금 3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언제 내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예. 쓰라린데. 예, 예. 자, 이렇게 되는 순데 이제 뭐죠? 이 기사는 특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MB 이명박 정권 아래라고 하더라도 KBS, MBC, SBS 이렇게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특종인 경우는 예. 데스크도 못 막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하고 쫙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거의 메인 뉴스감 아닙니까, 정말? 일제에 뭐냐 그 다음 날인 것 같은 뭐 저도 정신이 없는데 예. 9시에 모두 다 길게 나온 거예요. 네. 이거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혈서 발견 이렇게 된 거예요. 혈서 정확하게 하면 보도 기사 발견이죠.
쾌거네요, 진짜 쾌거. 이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친일 인명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이걸로 끝나지 않죠. 예. 재판이 확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물론 이 판사는 이 혈서 보도 기사 가지고 판결한 건 아니지만 예. 심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졌겠죠.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잖아요. 예, 예.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문제 없음 이렇게 해서 바로 기사 우리 고쳐 박정희 혈서 기사를 집어넣어서 인쇄를 돌리게 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정희의 3대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풀린 것이 됩니다. 아, 물증이 확보가 된 거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혈서 보도 기사.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 발간할 때 가장 큰 비화는 이 박정희의 혈서 보도를 찾은 거. 하여간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드라마틱하면서 예. 딱 찾았을 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희열 요런 게 느껴지네요. 그때 예. 좀 보람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쾌감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원로 역사학자께서 예. 역시 민족문제연구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좀 체면도 차렸다고 하겠죠. 예. 아, 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하여간 그 수구의 위기에 이제 맨 마지막 이유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과 친일 인명사전 발간과 노무현 정부의 네.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친일 인명사전 네. 이 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 우리나라에서 수구 예. 세력들은 네. 이렇게 위인전을 보면 예. 항상 일제 강점기에는 예.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로서 민중을 계몽하시고 예. 네, 일제 말기에는 얻은 암흑 같은 일체 치하에서도 지조를 지키시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공산군을 물리치고 자유대안을 위해서 자유대안을 지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조국 근대화를 이루가셨다. 이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러네요. 문법적이죠. 예,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위인전들도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김성수 이 평전을 읽어봤단 말이죠. 위인전도 봤을 때 예. 일제 강점기에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게 무슨 뜻 같아요? 민족의 선각자. 민족의 선각자. 예. 말 그대로 먼저 깨우쳤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예. 부잣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민족의 선각자는? 니는 부자라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 민족의 선각자라는 표현은 결국은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온 거예요. 금수저다.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유리한 조건이니까 유학 가가지고 배운 다음에 온 것을 민족의 선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볼 때. 그다음에 일제 말기에 예. 그 엄혹한 시절에도 지조를 지키시고 이렇게 쓰잖아요. 지조를 지켰다.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 지조 지켰다 이거 아닙니까? 아 가만히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도 여기 남해 위인전 써본 적이 있거든.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지조를 지켰다고 쓰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시대 이렇게 바다를 칠해놨다는 거예요. 아, 버터를 칠했다. 아 버터인가요? 예, 예. 아, 아니, 죄송합니다. 빠다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어르신들이 외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네. 버터를 빠다라 그러는 거. 예, 네. 예.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나 봐요. 아, 예, 예. 일제시대 태어나지. 예. 하여튼 기름칠을 해놨다, 일제시대. 근데 막상 그렇게 했는데 친해면 사진이 나오니까 뭐예요? 완전히 판도라의 삭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름이 벗겨졌네요. 예. 버터도 벗겨지고. 예, 근데 탄 게 쭈르륵 나와. 그러니까 민낯이. 예. 예.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그 흔히 말해서 예. 국사책을 보면 예, 예. 일제 강점기를 보면 꼭 동아일보, 조선일보 앞에는 한편 민족 언론인 동아와 조선은 익시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꼭 수식어를 예, 붙여주죠. 그래서 민족 언론 동아 조선이 그게 무슨 고사성어야. 예. 하나. 예. 근데 아닌 거야. 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지난번에 다루셨잖아요. 예, 예. 물론 일제 초기엔 좋은 일 많이 했지만 30대 이후에는 뭡니까? 중반 이후에는 안 해본 친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MB 정권 하에서 예. 고대 출신의 MB도 못 막아서 MB 정권 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가공인의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어요. 친일 예. 반민족 행위자로. 예, 예. 그다음에 방응모 조선일보잖아요. 예. 물론 조선일보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뭐냐 일본인 실업가 신문이에요. 근데 누가 보겠어요 일본인 실업가 신문을. 예. 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한테 넘겼어. 음. 그걸 또 누가 보겠어요 친일파한테. 일단 안 돼가지고 신배구란 분한테 넘어가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야. 아. 이렇게 해서 처음엔 일본인 친일파로 갔다 그다음에 신배구 갔다 그다음에 안재홍이란 독립운동가가 일본에서 돌아오셔서 이 조선일보를 민족 언론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 예. 30년대 초창기에 이 조선일보는 바로 이 안재홍 시대가 바로 민족 언론의 시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안재홍 선생이 32년도에 예. 좀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신문 폐간할래, 감옥 갈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아니면 너 신문 간둘래.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이 간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감옥 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으로 조선일보가 32년도부터는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조만식 선생 아시죠? 조만식 선생. 예, 예. 평안도 분이죠. 예, 예. 서북 사람이라 그래요. 평안도를 서북이라고 불렀으니까. 조만식 선생 보니까 이 서북 사람들도 이거 좀 이렇게 신문 하나 있어야 되겠다. 예. 동아일보는 기호 쪽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때 뭐냐면 누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도 정주 사람 예. 방응모란 사람이 광산 투기꾼이에요. 아, 광산 투기로 대박이 난 겁니까 그러면? 예. 그 광산 투기꾼이 삼지맥 손가락 3개 줄기의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노다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일찜에 손가락 굵기 1개만 해도 예. 이게 수익 채산성이 있는데 예, 예. 손가락 3개 굵기 이건 대박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응모도로 인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후에 방응모 시대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잘 알듯이 이 방응모는 사장 되기 직전에 뭘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사장 못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신문사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하게 그 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만식 선생을 앉힌 거예요. 일종의 무슨 사장? 바지 사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단계 거쳤다 그다음에 자기가 34년도쯤인가 사장이 되는데 우리 연구소가 또 밝혔지만 사장 취임하기 전에 예. 조선군 사령부에다가 최신식 고사포를 헌납해요. 국방 헌납. 예. 사장도 되기 전에 친일한 거죠. 그러네요. 예, 잘 봐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걸 우리가 밝혔어요. 그 이후에 뭐냐면 30년대 중후반부터 역시 방응모는 안 해본 친일이 없잖아요. 역시 그래서 방응모도 MB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로 대한민국 관부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뭐 민족 언론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안재홍 시대다. 예,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 예. 중앙일보는 일제 때가 없었고 60년대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일보를 만들었던 진기란 사람이 있어요. 홍석현 회장 아버지인가요? 그죠. 홍라이 씨 아버지고. 예, 예, 예. 이 홍진기라는 분은 일제 때 판사를 했어. 친일 임명사절에 실려 있어요. 네. 친일파죠. 예. 그다음에 4.19 때 뭐예요? 내무부 장관 하면서. 발포 책임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19 때 내무부 그 장관으로 발포 책임자였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4.19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예. 박정희가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 알겠죠? 한마디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의 3종 세트? 예. 조중동을 예. 세 글자로 바꾸면 친일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박정희는 또 어떻습니까? 예. 아예 헬스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이른바 상징적인 인물들이 전부 다 그 껍질을 벗겨놓고 판도의 상자를 열어봤더니 네. 구석에는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친일이라는 구더기가. 예. 이것이 바로 친일 임명사에 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임명사전은 그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을 드러나게 한, 예. 맨 얼굴을 드러나게 한 그런 작업이었네요. 그러니까 수구의 출발점이 친일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른바 유해창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그 메인 트렌드, 예. 주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이구나. 예. 이들이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되면서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문화, 예술계 온갖 걸 다 장악하고 예. 재생산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룹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실제로 제가 이 친일임명 사전을 가지고 네. 일본의 이 한국사 학자분한테 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선물로 드렸더니 쭉 명단을 보더니 싱긋 웃으시면서 예.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 인물 사전이네. 대한민국 성공한 인물 사전이네 이렇게 웃더라고요. 참 웃긴 그러니까, 하지만 참 그게 참 씁쓸하면서도 부끄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민망하죠, 저도. 아마 그 일본인 분이 양심적인 학자이시긴 하지만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에 뭐 인데 이 한국의 수군은 당황한 거예요. 박근혜 씨마다 아버지가 친일파 아니에요. 김무성 아버지 친일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KBS 이사장 이인호 할아버지가 친일파에 임명사전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맨 처음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일 인명사전이 그 수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느낀 수구 세력이 역사를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놔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군요. 근데 이들이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아는 게 반공밖에 없잖아요. 예. 안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친일파 문제는 지들도 어떻게 변명해야 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여기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친일 인명사전과 함께 진행돼 왔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의 해방 이후 과거사 청사 문제가 또 나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방 이후에 보면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게 무척 많았죠. 과거사위원회 몇 가지만 들어보실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일제시대도 있고 뭐 있겠죠. 일제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과거사 관련 입법. 네, 그거는 이제 강제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친일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해방 후부터 한국 전쟁 전후에 좌우 이념 대립과 민간인 학살 관련 법안. 이런 것도 있고. 민간의 학살. 권위주의 정권 아래 빚어진 인권 유린 관련 법안. 네. 그리고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거사 통합 법안.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 이혼회죠. 예. 한마디 하면 노무현 정부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일제 강점기에는 국가가 없어서 우리를 보여줄 국가가 없어서 우리 민족이 고통 겪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동학혁명의 희생자라든지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도 포함이 되겠죠.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없어서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반대 지점에 있었던 친일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죠? 반민특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다시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다. 민간에서 스스로 돈 모아서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데 국가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던 반민특위를 개성하는 게 다시 나와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오고 여기에 근거해서 그 재산 또 환수하기 위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나온 게 이게 일제 과거사 문제죠. 난 크게 보면 두 번째 덩어리는 한국전쟁 전후한 민간인 학살 문제 또는 군 어문사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은 용공 조작 문제들 이런 것들이에요. 또 기타 또 광범위한 그 과거사 문제들 이게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이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거죠. 한번 이 특징들이 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방 이후를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보도연맹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 학살할 때 보도연맹은 이승만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10만인지 20만인지 아니면 100만인지 6.25까지 포함해서 다 달라요. 근데 최소한 20만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6.25 전쟁이 터지니까 요 시찰 인물이든 또는 수상 찍은 인물이든 또는 감옥에 있는 인물이든 또 죄가 없는 인물이든 원래 형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처벌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승만은 의심나면 다 죽여라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잘못하면 골로 간다잖아요. 골짜기로 끌려간다. 가서 다 학살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을 보고 이제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승만이는 독재자인 줄만 알았더니 민간인 학살범이야. 한마디 하면 코리안 킬링 필드의 주인공이에요. 몇십만 명 죽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제주도 사장 같으면 미군에서 저질러졌지만 그 이후에 이승만의 책임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쭉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 더하기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재 부메라 학살한 게 있구나. 반인도적 범죄.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늘 조국 군대하고 반공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헬서슨 헬서슨 친일파요. 근데 왜 박정희 때 보면 알지만 이번에 그 영화 보셨어요? 다큐 영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용공 조작에 관한. 자백. 자백. 최승호 PD가 만든. 거기 보면 김기춘 등장하죠. 그 자백이라는 것은 불과 2,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마지막 자막에 보면 수많은 용공 조작 무죄 판결 나온 게 쫙 나요. 수십 개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김기춘이가 해먹은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경제 성장하려면 꼭 가짜 빨갱이를 만들어야 경제 성장이 되나?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가짜 간첩을 만들면 만들수록 경제 성장이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을 박제해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의문사가 많죠. 전두환 노태우 때 가면 군 의문사도 막 늘어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전두환, 노태우는 또 학살 주범이고 네. 그다음 게다가 박정희 같으면 국가가 깡패야. 국가가 IS. 용공 조작에 테러에 어문사에 고문에 한마디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앗아간 거예요. 예. 한마디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국가 테러리즘이라 그래요. 국가 테러리즘. 국가가 테러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국가를 개인화시켜냈던 게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노태우라는 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는 MB라든지 예. 뭐 박근혜는 그 따까리들 아니겠어요. 예, 예. 따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언어가 곱게 써야 되는데 분노하다 보니까. 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한국 그린데 100년이 이들은 민족의 선각자고 지조를 지킨 분이고 예. 해방 후에는 공산군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OECD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니들은 일제시대 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고 해방 후에는 독재도 모자라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코리안 킬링핀도 만들고 멀쩡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고 완전히 니들은 깡패구나. 이게 수구의 면목이 국가 테러리즘의 주역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예.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격렬하게 그때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잖아요.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거. 수많은 용공 조작이나 의문사나 과거사 문제들. 예. 자, 이걸 했어요. 그때 완전히 그 융단 폭격을 했어요. 수구 세력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자, 그렇거나 어쨌든 진행됐어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갖는 나름대로 위대한 점이라고 봐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사춘기가 온 거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짐승의 시대. 예. 그래서 앞만 보고 돌격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국가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자, 최고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비록 그것이 내 전대의 대통령들이지만 현직의 대통령이 그 연속성에 있으니까 반성하겠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4.3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유감입니다. 공식 사죄함으로써 제주도 유족들이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 4.3 평화기념관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있는 위원회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의 보고서가 나와서 제주도 4.3 사건은 이제는 폭동이 아니라 민간의 학살 사건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어요. 예. 근데 노무현 정부 이전에요, 실장님. 네.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건물만 때려 부셨죠. 뭐 한 게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군에 있어가지고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YS는 그 감정적 민족주의였어요. 감정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멀쩡하게 조선총독부 건물만 때려 뽀개가지고 범죄 현장이 다 사라졌어. 대통령이 뽀개면요 지방에서는요 조그만 비석도 다 없애버려요.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 남겨놔야 되는데 가보면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 극복이나 역사적 극복이 아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 해소죠. 감정적 해소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민폐고 노가다만 띈 거죠. 그러니까 역사 적폐청산이 아니라 역사 노가다 띄기였다는 거죠. 긍정적인 건 한 개도 없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 방송 때 한번 생각해서. 하여간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은 국가가 과거를 돌아본 최초의 시도다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4.3 보고서도 나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3 평화기념관도 나왔어요. 대통령도 사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과거사 문제 해결됐나요? 4.3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치유가 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봐요. 그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러면 약간의 위로는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과거보다 전진했고 놀라운 변화긴 하지만 여기는 제주도 4.3 평화기념관 가보셨죠?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부끄럽게도. 주위에 그 운동권이라거나 진보들 말고 가보신 사람도 별로 없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제 아내도 뭐냐면 아는 친구분들하고 제주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몇 번 가긴 했지만 4.3을 제안했는데 50대 이제 그 주부님들이 간만에 갯돈 모아서 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로 동창들이 꿈자리 사납고로 뭐 하려고 그 해골 뼈다귀 있는데 가노.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주도 낭만의 섬에 가서 나 잡아봐라 이거 하기도 2박 3일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서 제주도 사상 가면 까마귀 있죠. 그다음에 그잖아요. 백조지소, 백조일솜이라든지. 그 살주견장 보면 우울해지겠죠. 그다음에 잘 보십시오. 제도 4.3 보고서 20몇 군짜리 읽어보셨어요? 제가요? 아니요. 나도 못 읽어봤어요. 20몇 군 어떻게 읽겠어요? 예. 그럼 어떤 문제냐면
이 부분에서 4.3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사실 일반인 잘 모르고 상징성만 국가가 공인만 해준 거란 얘기예요. 수학여행 갈 때 필수 코스 아니잖아요. 관광지 필수 안내 코스가 아니잖아요. 까마귀 몰고 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그 사건의 진상도 문제지만 유족들의 아픔이 더 커요. 이 유족들이 아기였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또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어요. 빨갱이는 몰렸단 말이에요. 4.3 보고서 보면 알겠지만 아기도 죽고 할머니도 죽었어. 무슨 이분들이 무슨 빨갱이겠어요. 예. 그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됐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제주도 4.3 폭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냐 빨갱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연자제가 80년대 초까지 적용되었어요. 연자제. 왜냐하면 간첩의 자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태 나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해외여행 안 되죠. 그다음에 육군 산악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요. 한마디 하면 후손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만 끝납니까? 이게 한 마을에서 좌익과 우익이 다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4.3 좌익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마을에는 우익 후손들도 있겠죠. 우익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우익 후손들은 또 우리 아버지 죽은 거에 대해서 분할 거 아니에요. 복수할 길이 없어. 근데 바로 건너편 마을에 그 빨갱이 후손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거기다 보복을 합니다. 이지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다 돌아오는 길에 기다렸다가 패버린다든지 그걸로 끝나지 않죠. 벽에다가 펜트 칠해요. 이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집을 진짜 불태우면 안 되니까 담 밑에다가 지푸라기를 놓아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스름을 내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다 돌 던지고 이걸로 끝납니까? 시국 사건만 터지면 요주 인물이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하거나 경찰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죠? 언제 또 죽을지 모르겠죠. 공포가. 분함과 공포가 같이 이유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공동체 역할이 뭐냐. 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도 어느 집 놀러 가려면 한요가 너는 그 집 가지 마 그래요. 왜 안 돼 하면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가 빨간 줄 그진 집이야. 그럼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 맞아. 어릴 때만 돌 던지고 빨갱이 새끼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다 손가락 져서 우리 자신이 그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가해자로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돌을 던지고 외면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분들의 눈물을 공동체가 나서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 위안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위안부 문제를 할 때 왜 우리가 나서냐면 그 일반적인 어떤 매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전시아의 국가에 의한 성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사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 역사적 과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고 그때 재발 방지 위해서 뭐 하냐. 일본 정부에 요구하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게 진실을 밝히라 반성해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4.3 같은 이런 과거사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다시는 우리도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하겠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과서에 기술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써야 되죠. 교과서에 기술해야 된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쓰라고 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있듯이. 바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교과서에다 그래서 4.3 폭동이라고 적힌 교과서의 단어를 50년, 60년 만에거든요. 60년 만에 4.3 폭동에서 딱 두 글자 붙인 거예요. 4.3 사건. 4.3 사건. 그렇게 해서 폭동일 때는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반국가 사범이지만 4.3 사건 할 때는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이 있는. 이 두 글자 고친데 60년에 걸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날 수 없죠. 수많은 용공 조작된 간첩들 있잖아요. 또는 각종 그 인권 피해 사례들, 학살 사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에 둔갑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친일파로 다시 고쳐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 역사학자들이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왜냐 거기서 교과서에 기술해서 기억의 공공화를 해야 되겠다. 기억의 공공화. 이걸 딱 하려는 그 순간 동작 그만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명박이가 바로 역사 쿠데타로 100년 쿠데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는 게 기억의 공공화의 어떤 첫걸음입니까? 그것이 출발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올바르게 역사를 회복해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역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바로 MB 시대다. 이걸 바로 다음에
다루려고 합니다. 탄력을 받아서 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는데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역사 쿠데타가 시도됐다. 예, 거꾸로 가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바로 수구들이 교과서를 쓸 능력이 없는데 예. 웬 그룹이 나타난 거야. 쑥스럽지만 제가 대신 서드릴 값쇼. 이게 생각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뉴라이트. 그렇군요. 예, 그래서 뉴라이트가 새로운 역사 인식을 들고 나오면서 역사 쿠데타의 그 기능공으로 활약하게 되는 겁니다. 수구의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주제는 뉴라이트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수구의 역사 쿠데타의 내용,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어떤 역사 쿠데타의 머리 정도 이게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도 아주 기다려지는데요. 네. 자, 실장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